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다. 끽끽 하는 굉음과 함께 한서연이 몰던 낡은 국산 소형차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체는 뒤에서 맹렬하게 달려온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 의해 힘없이 옆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쿵 하는 둔탁하고 불쾌한 충격음이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졌다.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다. 그녀의 차는 좁은 골목길 한쪽 벽에 아슬아슬하게 부딪히기 직전에 멈춰섰고 뒤따라온 검은 세단은 보란듯이 그녀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은 채 위협적으로 서 있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 서연은 흔들렸던 시야를 바로잡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한 그녀의 눈은 백미러를 통해 뒷차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뒷차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딱 봐도 좋은 인상은 아닌 온몸에 과시적인 문신을 드러낸 남자 셋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서연의 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노골적인 위협과 계산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비싼 명품 옷을 어색하게 걸치고 있었다. 박철민이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덩치만 큰 남자와 비쩍 마른 남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들은 서연의 차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포위하듯 다가왔다. 의도적으로 압박감을 조성하려는 저열한 수법이었다. 박철민이 서연의 운전석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어이, 아줌마, 운전 똑바로 안 해. 차 긁히는 소리 못 들었어. 당장 안 내려. 그의 목소리는 골목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두드리는 손가락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남자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위아래를 훑었다. 평범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그저 겁주기 좋은 만만한 상대로 비쳤을 것이다. 그들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아, 뭐야. 운전 못같이 하는 김 여사였네. 덩치 큰 남자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서연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 뒤쪽으로 걸어가 찌그러진 범퍼를 확인했다. 예상보다 충격이 컸지만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상대방 차의 앞 범퍼에 더 오래 머물렀다. 박철민의 검은 세단 앞 범퍼에는 이번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미세하지만 오래된 흠집들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습범이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어설픈 연기와 과장된 행동, 그리고 차량의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의도적으로 설계된 함정이었다. 어딜 봐 당신 차 박살 난 거나 신경 쓰시지. 박철민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는 서연이 무언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 차, 얼마 전에 뽑은 신차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완전 망가졌잖아. 이거 어쩔 거야. 서연은 말없이 박철민을 바라봤다.
그녀의 침묵은 남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울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혹은 겁에 질려 사과하기 바빴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미숙한 짐승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듯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당하고 있다는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힌 박철민이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뭘 째려봐, 눈 안 깔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서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들의 고함보다 더 명확하게 골목 안을 채웠다. 사고 처리는 절차대로 하죠.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폭소를 터뜨렸다. 경찰, 보험사, 아줌마. 지금 세상 물정 모르네. 그런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 박철민이 과장되게 배를 잡고 웃으며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위협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잘 들어. 이런 건 말이야. 복잡하게 경찰 부르고 시간 끄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당신.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의 눈을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박철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는 자신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좋아.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시겠다. 그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2차 수리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일 못해서 본 손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싹 다 물어내야겠어. 그는 손가락 5개를 쫙 펴서 서연의 눈앞에 흔들었다. 보험사 경찰 필요 없어. 그런 거 부르면 당신만 더 피곤해져.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500만 원의 쇼부 보자. 그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드디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합의금이 아닌 노골적인 공갈과 협박이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다가 험악한 남자들의 분위기에 겁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인근 상점의 주인은 창문 너머로 슬쩍 상황을 살피더니 이내 못 본 척 커튼을 쳐버렸다.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 박철민과 그의 일당이 가장 선호하는 무대였다. 서연은 박철민의 손가락과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싫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하고 간결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죠. 그녀는 말을 마치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 했다. 이 여자가 진짜 비쩍 마른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좋게 말할 때 들어. 우리 형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500 부를 때 그냥 주고 끝내. 그러다 5천이 될 수도 있어. 그는 자신의 왜소한 체격을 과장된 몸짓으로 커버하려 애썼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서연의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 3명. 주동자는 앞에 남자. 양옆은 단순 위협용.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주변 CCTV는 저쪽 코너에 하나. 사각지대. 완벽하게 계획했군.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전투와 위기 상황을 통해 단련된 알고리즘처럼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군 복무 시절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수없이 겪었다.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도, 수십 명의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눈앞에 이 가짜는 양아치들은 그녀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는 강아지 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가능한 한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길 비키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공갈과 협박은 당신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줄 겁니다. 그녀의 경고는 오히려 박철민의 오기를 자극했다. 그는 서연의 침착함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의 허세라고 판단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내년이 겪게 될 거야.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박철민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전현 핸드폰 빼서 박철민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덩치 큰 남자와 비쩍 마른 남자가 동시에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힘으로 제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평화로운 오후는 이제 끝났다.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약간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면서 몸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을 되찾았다. 수만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전투 기계의 기억을 두 남자가 그녀의 양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골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길한 전주곡이었다. 박철민은 자신의 부하들이 손쉽게 여자를 제압하는 그림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곧 경악과 불신으로 바뀌게 될 터였다. 좁고 후미진 골목은 이제 곧 한 마리 호랑이의 사냥터가 될 운명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존재했다. 하나는 흙과 꽃의 향기가 가득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다른 하나는 화약과 피 냄새가 진동하고 강철과 비명이 뒤섞인 냉혹한 세상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첫 번째 세상에 머물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좁고 더러운 골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애써 외면해온 두 번째 세상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눈앞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번들거리는 저 양아치들은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를 위협하는 불청객이자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저주받은 열쇠와도 같았다. 그녀의 꽃가게 엘리시안 플로라. 그곳은 서연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성역이자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는 경계선이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은 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알람 없이도 그녀의 몸은 정확히 5시에 반응했다. 그녀의 아침은 정적 속에서 시작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을 잡아 이불을 정리하고 정해진 양의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린다. 모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없으며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의식을 치르듯 고요하고 정확하게 이어진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암시와도 같은 행위였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비로소 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밤사이 이슬을 머금은 꽃들의 싱그러운 향기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리시안셔스의 부드러움, 프리지아의 달콤함, 유칼립투스의 상쾌함. 이 모든 향기들은 그녀를 감싸 안으며 과거의 냄새들을 씻어내 주는 듯했다. 그녀의 작업대는 언제나 완벽한 질서 상태를 유지했다. 크기별로 정리된 가위, 용도에 따라 구분된 철사와 포장지, 날카롭게 날이 선 칼. 모든 도구들은 마치 군대의 무기고처럼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가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결벽증이라 놀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생존해온 방식이었다. 그녀의 왼손 손등에는 희미하지만 긴 흉터가 하나 남아 있었다. 특수부대 시절 혹독한 생존 훈련 마지막 날에 얻은 상처였다. 며칠을 굶주린 채 독사와 사투를 벌이다 생긴 상처. 때때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매만지곤 했다. 고통의 기억이 아닌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꽃을 다루는 손길로 한때는 차가운 총기를 다뤘다. 섬세하게 꽃잎을 어루만지는 그 손가락으로 수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적의 목을 노렸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드는 그 창의적인 두뇌로 한때는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와 살상 계획을 설계했다. 이 극단적인 괴리감이야말로 한서연이라는 인간의 본질이었다. 손님을 대할 때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나긋나긋한 목소리,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따뜻한 눈빛. 사람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상냥한 꽃집 주인으로만 기억했다. 그녀의 눈이 손님의 사소한 표정 변화나 몸짓, 동공의 떨림까지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장님, 이번에도 아내 기념일 선물인데 좀 화사하게 부탁해요. 단골 손님인 중년 남성이 말했다. 서연은 그의 옷차림과 피곤한 기색, 그리고 아내 이야기를 할 때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를 종합하여 그의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색감과 종류의 꽃들을 조합해 완벽한 꽃다발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문과 정보 분석 훈련을 통해 길러진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을 관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익숙했다. 다만 그 대상이 적에서 손님으로, 목표가 제압에서 만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위장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 적어도 오늘 오후 이 불쾌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다시 현재의 골목. 서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두 남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왼쪽 남자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직선적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움직임. 오른쪽의 마른 남자는 조금 더 교활하게 측면을 노리며 접근했다. 조금 더 성가신 상대였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뇌는 순식간에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1초 안에 왼쪽 남자의 쇄골을 파괴하고 이어서 오른쪽 남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방법, 혹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관절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방법. 하지만 그 모든 시나리오의 끝에는 과잉 방어와 세상에 알려지는 과거라는 껄끄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폭력을 원하지 않았다. 폭력은 그녀가 가장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과거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시민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눈앞의 이들은 그녀에게 그런 선택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과 상식을 비웃으며 오직 원시적인 힘의 논리만을 신봉하고 있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잡아. 박철민의 고함이 다시 한번 귓가를 때렸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자신의 성역, 엘리시안 플로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불쾌한 소음들을 정리해야만 했다. 이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필요에 의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군 시절 백호라 불렸다. 707 특수임무대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술교관 중 한 명.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녀는 수많은 훈련병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 전설적인 그녀의 강의는 언제나 같은 말로 시작되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강력한 무기를 든 적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네가 상대를 완벽하게 얕보고 있을 때 너의 목덜미에 비수를 꽂는 자다. 지금 박철민과 그의 일당이 바로 그 완벽하게 상대를 얕보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이미 호랑이의 사냥터 한복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가엾은 사냥감에 불과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더 이상의 대화도 경고도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줄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박철민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두 남자의 손이 전기를 맞은 듯 서연을 향해 뻗어왔다. 한 명은 그녀의 스마트폰을,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저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목표물에 닿기 직전 허공을 가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단지 반 보디로 물러서며 몸의 중심을 살짝 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두 남자의 공격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비틀거렸고 서연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다는 듯 유유히 그들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순간적인 정적. 박철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덩치 큰 남자와 마른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분명히 여자를 잡으려 했는데 어째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있는 것인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자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정확했다. 뭐 하는 거야? 이 병신들아,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잡아. 박철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발악에 가까웠다. 부하들의 멍청함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 여자가 보여준 기묘한 움직임 때문에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방금 전의 소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보고 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폭행은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절차대로 진행하시죠. 그게 당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길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철민은 이 상황 전체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 즉 언어를 꺼내 들었다. 아,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운전대만 잡으면 눈에 뵈는 게 없지. 김 여사들은 이게 문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노골적으로 김 여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녀를 비하했다.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전형적인 상투어였다. 덩치 큰 남자가 그 말에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맞아, 여자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할 것이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안 그래? 형님, 그들의 저열한 대화는 서연을 향한 인신공격으로 번져나갔다. 옷 입은 꼴 좀 봐. 어디 시장에서 장 보러 나왔나 쥐뿔도 없는 주제에 차는 왜 끌고 다녀서 뚜벅이로 다니면 이런 일도 없잖아. 마른 남자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들은 그녀의 외모, 성별, 재정 상태까지 모든 것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다. 서연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그들의 입모양과 표정 근육의 움직임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할 뿐이었다. 모욕을 통한 심리적 압박, 상대방의 이성을 마비시켜 비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전술. 하급 신문 기술에 해당. 그녀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했다. 그녀의 무반응은 남자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들은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기분이었다. 박철민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그는 연기를 서연의 얼굴에 보란 듯이 내뿜으며 말했다. 좋아. 아줌마. 법 절차. 그런 거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이 바닥에도 법이 있어. 바로 우리 주먹이 법이라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담배를 든 손으로 서연의 뺨을 톡톡 건드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협박이었다. 경찰 부르면 어쩔 건데 그냥 쌍방과실로 처리되고 벌금 좀 내면 끝나. 하지만 우린 시간이 많거든. 당신 집이 어딘지 직장이 어딘지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그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밤길 조심해야지. 차에 누가 못으로 낙서라도 해놓으면 어떻게 타이어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세상 무서운 일 많잖아. 안 그래? 그는 서연의 눈에서 공포를 읽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그래서 말이야.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이니 보험사니 부르는 복잡한 절차. 우리가 대신 다 해결해 준다잖아. 그가 다시 손가락 5개를 폈다. 보험사, 경찰 필요 없어. 500만 원. 이 돈이면 당신의 안전과 앞으로의 평화까지 보장해주는 셈이야. 싸게 먹히는 거지. 그의 말은 궤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현실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경찰의 보호는 일시적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실제로 골목 어귀에서 망설이던 한 남자가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넣고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한서연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협과 협박이 일상인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녀가 상대했던 자들은 고작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가진 범죄자들이었다. 박철민의 어설픈 협박은 그녀에게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공갈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죠. 그녀는 마치 법률 자문을 해주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또한 제 신상 정보를 알아내어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 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죠. 당신이 제시한 500만 원은 당신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철민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이 여자가 어디서 법률 용어 몇 개 주워 듣고 와서 아는 척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끝까지 아가리만 살아서 분노를 참지 못한 박철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좋아. 법대로 해. 어디 한번 전화해봐. 대신 전화하는 순간 내 손모가지가 무사할 줄 알아. 그는 이제 대놓고 폭력을 예고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서연을 완전히 에워싸고 퇴로를 차단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서연은 이성을 잃은 짐승들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가 원했던 평화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며 익숙한 번호를 찾아 나섰다. 112가 아니었다. 박철민의 협박 섞인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던 비쩍 마른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민첩함을 과시하고 싶다는 듯이 혹은 무리의 서열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싶다는 듯이 가장 먼저 서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거의 스마트폰에 닿으려던 찰나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서연의 손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그녀의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의 손목에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악 비명이라기보다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괴성에 가까운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서연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른 남자가 손을 뻗는 그 짧은 순간 그의 팔꿈치 관절과 손목의 각도를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솟아올라 정확하게 그의 손목 안쪽 신경이 가장 밀집된 부분을 짧고 강하게 움켜쥐었다. 군에서 독사라 불리던 기술이었다. 상대의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여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시적인 마비를 유발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제압술. 마른 남자의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며 그의 몸은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은 채 아스팔트 위를 뒹굴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스마트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툭 하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스마트폰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골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감싸고 있던 조롱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철민과 덩치 큰 남자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 서연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동료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고 있다. 이것은 마술이나 속임수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덩치 큰 남자가 말을 더듬으며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보였던 허세 대신 제어할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만만한 김 여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액정에는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져 있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상황을 관찰하는 분석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응시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폭력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라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경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지세요.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녀는 깨진 스마트폰 액정값을 청구하는 것 정도로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자비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오직 자신들보다 더 강한 힘 앞에서만 굴복한다는 사실을. 역시나 박철민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료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서연의 섬뜩한 분위기에 잠시 압도되었던 그는 이내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돌아간다면 그는 이 바닥에서 웃음거리가 될 터였다. 이 미친년이. 박철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이 사용한 것이 어떤 비겁한 속임수나 호신술의 일종일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세뇌했다. 네가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대줘아.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죽여버려. 그의 이성을 잃은 외침은 남아있던 덩치 큰 남자에게 보내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덩치 큰 남자는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발은 마치 땅에 붙어버린 듯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여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뭐해? 이 새끼야. 안 가고. 박철민이 그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간 덩치 큰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덩치를 믿고 마치 황소처럼 무작정 돌진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 어떤 기술이라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시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공격이었다. 서연은 정면으로 돌진해오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다가오는 트럭을 피하는 숙련된 투우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덩치 큰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옆으로 살짝 비켜섰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그의 전진하는 왼쪽 다리 발목을 정확하게 걸었다. 거대한 몸집은 가속도가 붙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균형을 잃었을 때는 그만큼 더 통제하기 어렵다. 덩치 큰 남자의 육중한 몸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돌아들어가 그의 목덜미와 허리띠를 동시에 잡아챘다. 유도에서 말하는 배대 뒤치기와 유사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기술이었다. 커 덩치 큰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틈도 없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엄청난 충격에 그는 잠시 동안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갈비뼈 몇 대는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골목 안에는 오직 박철민과 한서연 2사람만이 서 있었다. 박철민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범한 여자의 모습을 한 인간의 형태를 띤 재앙을 골목 안은 잠시 동안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닥에 쓰러진 2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희미한 소음뿐이었다. 박철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의 눈은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공간을 혼란스럽게 훑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불일치로 인해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장 믿었던 부하 2명이 어린애처럼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과 그가 애써 믿고 싶었던 현실 눈앞의 여자는 그저 약간의 호신술을 배운 약한 여자일 뿐이라는 생각. 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새어나왔다. 공포는 끈적끈적한 늪처럼 그의 발목을 잡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렸지만 그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덩치 큰 남자를 무심하게 한번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철민을 향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의 눈에 담겨 있던 최소한의 동정심이나 대화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박철민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나 설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제거해야 할 마지막 위협 요소이자 청소해야 할 오물일 뿐이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이야말로 박철민에게는 그 어떤 분노나 증오의 표현보다 더 큰 공포와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박철민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자존심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비겁하고 초라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철민은 처음으로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이 감정은 공포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저 여자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냥 처음부터 순순히 돈을 내놓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손을 대고 이제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저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사나워지는 법이다. 내년이 감히 박철민의 목에서 쉰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날이 번뜩이는 접이식 칼이었다. 칼날이 찰칵 소리를 내며 튀어나오자 골목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졌다. 칼을 버리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버리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닥쳐, 어디서 끝까지 훈계질이야. 박철민은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은 그의 공포심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정말로 상대를 제압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요란하게 허세를 부리지 않는 법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나 박철민 이름 대면 우는 애도 울음을 멈춘단 말이야. 근데 내년이 뭔데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는 자신의 과거 전적들을 떠올리며 억지로 용기를 쥐어짰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서연과 그녀의 등 뒤에 있는 골목 입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싸울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도망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완벽하게 읽어냈다. 급조된 위협, 무기 사용 경험, 부족, 공포심을 감추기 위한 과시적 행동.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철민의 다음 행동 패턴이 수십 가지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철민이 칼을 꺼내든 순간 그에게서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를 제압하는 작전으로 상황이 격상되었다. 그녀의 몸의 무게중심이 미세하게 낮아졌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맹수처럼 그녀의 근육들이 조용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박철민은 서연이 자신의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서연을 향해 무작정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든 손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기술이나 전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짐승의 발악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의 목과 가슴만이 보였다. 어떻게든 상처를 입혀서 저 거만하고 차가운 표정을 고통으로 일그러뜨리고 싶다는 원초적인 파괴 충동만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칼이 분명히 저 여자의 몸에 밝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칼끝은 서연의 몸에 닿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달려드는 박철민을 향해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가장 깊숙한 핵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상식을 파괴하는 움직임이었다. 박철민이 칼을 휘두르는 팔의 각도와 속도, 그의 어깨 움직임과 시선. 서연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그의 공격 궤적을 1초 만에 예측했다. 그녀는 박철민의 칼이 자신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솟아올라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다. 장타 정다. 손바닥 아랫부분의 단단한 부위를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가격하는 기술. 그녀의 공격은 크지 않았지만
체중 전체를 실어 정확하게 턱 관절에 꽂혔다. 뚜둑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박철민의 뇌가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순간적으로 암전되며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칼을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무력하게 멈췄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몸을 반쯤 돌려 세우고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챘다. 완벽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 리어 네이키드 촉 자세였다. 커헉. 박철민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공기가 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경동맥이 압박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가 급격히 차단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둥거렸지만 서연의 팔은 마치 강철 바이스처럼 그의 목을 단단히 조여왔다. 그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공백 상태가 되었다. 박철민이 느끼는 감각은 순차적으로 사라져갔다. 가장 먼저 시야가 흐릿한 흑백으로 변했고 뒤이어 귀에서는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목을 조르는 강철 같은 팔의 압박은 그의 생명줄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끊어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차갑고 무감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서연은 박철민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팔에 들어갔던 힘을 살짝 풀었다. 완전히 정신을 잃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가 지금 이 순간의 굴욕과 공포를 온전히 느끼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거의 실신 직전인 박철민의 몸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는 축 늘어진 몸으로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개구리처럼 필사적으로 공기를 빨아들였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 건장한 남자 셋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서연은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옷에는 흙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고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아침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액정에 선명하게 그어진 균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것은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공포나 분노가 아닌 아끼는 물건이 망가졌을 때 느끼는 짜증에 가까웠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세 남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마른 남자는 여전히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덩치 큰 남자는 갈비뼈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박철민은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충격으로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힘이 센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존재,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왜, 어째서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도 감히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다행히 작동은 되는 듯 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피자 가게에 배달 주문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고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 적힌 이름은
이 골목 안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으로 박철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철민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사자 앞에 초식동물처럼 그는 완벽하게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들이 오늘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다. 나를 여자라고 무시한 것, 혹은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나의 평화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부드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밖에 울리지 않았다. 마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수화기 너머에서는 군더더기 없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 신분을 상징하는 암호명을 댔다. 백호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1초도 되지 않았다. 목소리의 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충성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현재 위치 서울시 559-5호동 123번지 골목.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3급 위협 요소 셋. 무장 상태는 해제시켰다. 5분 내로 기동 타격대 출동 바란다. 현장 사진을 전송하겠다. 서연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다. 그녀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쓰러져 있는 남자들의 모습을 찍어 전송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충성. 통화가 끊겼다. 총 통화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차에 기대서서 가을의 끝자락을 알리는 싸늘한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태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서연의 통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다. 백호, 선배님, 기동 타격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만큼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기요. 박철민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세였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골목 입구, 이제 곧 도착할 그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박철민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기회는 당신들이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육중한 엔진음과 함께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이 단순한 경찰 서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이 깨뜨린 것은
한 여자의 평화로운 오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영린 그 자체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침묵 속에서 한서연은 바닥에 나뒹구는 세 남자를 차례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경멸이 아닌 마치 오작동하는 기계를 살펴보는 엔지니어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경찰에 넘겨봤자 이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변호사를 잘 써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골목에서 또 다른 약자를 상대로 똑같은 짓을 반복할 터였다. 그들은 사회라는 시스템에 기생하며 끊임없이 독을 퍼뜨리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런 종류의 오염은 소독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아내어 소각하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 사실을 잊고 혹은 외면하고 살고자 노력해왔다. 평범한 삶. 꽃을 가꾸고 향기를 맡으며 사는 삶을 갈망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의 선을 넘어버렸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의 차를 들이받고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세상 그 자체를 침범하고 모욕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꽃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백호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금이 간 액정 화면 너머로 그녀가 정성껏 찍어두었던 아름다운 꽃 사진들이 보였다. 평화의 상징이 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은 마치 지금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꽃 도매시장, 박할머니 난초 주문, 세무사 김대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 사이에서 그녀는 스크롤을 멈추지 않고 맨 아래까지 내렸다. 그곳에는 이름 대신 오직 하나의 기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검은 바탕에 흰 호랑이가 포효하는 그녀가 몸담았던 부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뚜르르 하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고시르기하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섞이지 않은 극도로 절제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통신 라인을 24시간 감시하는 최정예 상황 장교의 것이었다. 통신보안, 합동참모본부 직할, 제707 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어깨와 허리가 자신도 모르게 꼿꼿하게 펴졌다. 그녀의 몸에 잠들어 있던 군인의 DNA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눌하거나 부드러운 꽃집 주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수백 명의 특전사 대원들을 단숨에 복종시켰던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나다. 백호. 단 두 마디였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가진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상황, 장교는 숨을 멈췄다. 그의 귀에 들린 백호라는 암호명은 707부대 내에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몇 년 전 호련히 군을 떠난 역대 최강의 전술 교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거의 외침에 가까운 목소리로 답했다. 충성 선배님,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백호의 식별 코드가 모니터에 뜨자마자 모든 통신 라인이 차단되고 오직 그녀의 통화만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었다. 당직 사령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소령 자네. 정말 한소령인가?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이 라인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송구스럽습니다. 장군님, 전역했으니 이제 소령이 아닙니다. 서연이 예를 갖춰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장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하게. 무슨 일인가? 서연은 자신의 위치 주소를 정확히 댔다. 단순한 주소가 아니었다. 군에서 사용하는 정밀 좌표를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읊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전역의 지도가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현재 위치 동경 127도 2분 34 5도 북위 37도 33분 15 도아 작전명 해충구제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악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위협 요소 셋, 고의적 사고, 유발 및 금품 갈취 시도. 현재 물리력을 통해 활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나 추가적인 위험 및 도주 가능성 존재.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여 배후 조직까지 완벽하게 소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해충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회에서 박멸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겠다. 자네의 판단을 믿네.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타격팀을 보내겠다.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게. 감사합니다. 장군님, 몸 조심하게. 서연아, 마지막 말에는 사령관이 아닌 아끼는 후배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서연이 통화를 마쳤을 때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소령, 장군님, 타격팀 같은 단어들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제 공포를 넘어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건드렸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저기,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겁니까? 박철민이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몰래 카메라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에게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기대어 이제 곧 도착할 후배들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과거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에 대한 씁쓸함. 하지만 동시에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낼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일말의 시원함.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묵직하게 아스팔트를 울리는 여러 대의 고성능 엔진이 내는 위협적인 굉음이었다.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골목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악몽의 시작이었다. 골목 저편에서 들려오던 엔진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축을 뒤흔드는 야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명확해지며 골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들은 아스팔트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골목 입구 양쪽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 차량들은 일반적인 승용차나 경찰차가 아니었다. 무광 검은색으로 도색된 육중한 장갑과 방탄유리를 갖춘 전술 차량이었다. 번호판조차 달려있지 않은 그 차량들은 민간인이 사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는 안 돼.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위압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끽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두 대의 차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목의 입구와 출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 그들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차량의 엔진이 꺼지자 골목 안에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양쪽 차량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 안에서 내린 것은 경찰이나 일반 군인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첨단 흑복 전투 장비로 무장한 8명의 특수부대 대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들은 순식간에 차량을 엄폐물 삼아 전술 대형을 갖추고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겨눈 채 조용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은 방탄 헬멧과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헬멧의 바이저 너머로 보이는 냉정한 눈빛만으로도 상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목표 확인. 위협 요소 없음. 나지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양아치들을 잠시 훑었지만 이내 그들의 진정한 목표인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8명의 대원 중 가장 선두에 서 있던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육중한 전투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그는 서연의 바로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의 대원은 평범한 옷차림의 서연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707 특수임무단 기동타격대 케르베로스 팀 팀장 강철호 대위 한서연 선배님의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헬멧을 뚫고 나올 만큼 크고 우렁찼다. 그 안에는 존경심과 함께 살아있는 전설을 직접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그녀가 한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치발링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국가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가 발생하거나 국가 원수가 위협받을 때만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 같은 동네 양아치들을 잡기 위해 그것도 전술 차량까지 동원해서 출동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아니, 공룡 잡는 핵무기를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박철민의 머릿속에서는 현실 감각이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제발 누군가 이 꿈에서 깨워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서연은 강대위의 격려를 가볍게 고갯짓으로 받았다. 수고했다. 강대위, 오랜만이군.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직장 후배에게 안부를 묻는 듯한 태연함이었다.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강 대위가 답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세 남자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이 쓰레기들이 감히 선배님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만이다.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이 단순한 보험 사기범인지 혹은 배후에 다른 조직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관련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뿌리 뽑아라. 국방부 장관님께는 내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박철민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제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군대 선후배의 도움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여자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연행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악반항하려던 덩치 큰 남자는 등 뒤에서 가해진 강력한 압박에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제압술은 경찰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의 손목에는 일반적인 수갑이 아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채워졌다. 그리고 눈을 가리는 검은 두건이 씌워졌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극도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골목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마치 영화 촬영 현장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들은 험악한 양아치들이 나타났을 때 감히 나서지 못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동시에 저 평범해 보였던 꽃집 주인의 정체에 대해 끝없는 궁금증과 경외감을 느꼈다. 선배님, 저희는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이들은 저희 쪽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관계기관에 인계하겠습니다. 강 대위가 다시 한번 경례하며 말했다. 그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서연이 당부했다. 알겠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양아치들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전술 차량에 쳐넣었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자 그들의 비명과 애원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잠시 후 두 대의 차량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이 작은 골목에서 한 세계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707 특임대의 전술 차량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좁은 골목 안에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서연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간 차량의 불빛이 사라진 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련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과 피로감이 더 짙게 어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불러낸 과거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번 깨어난 호랑이를 다시 잠재우는 것은
처음부터 깨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저기, 사장님.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근처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노부부였다. 그들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늘 보여준 모습 중 가장 인간적인 표정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 마시고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가 뭘. 사장님 덕분에 저 못된 놈들이 싹 다 잡혀갔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그들은 평소에 보던 상냥한 꽃집 주인이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대단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추측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순수한 반응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낡은 차에 찌그러진 범퍼가 눈에 들어왔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 한편 암흑 같은 전술 차량 내부에 갇힌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눈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군용 무전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찰서나 검찰청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 깊숙한 산속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 국군 안보지원사령부의 특별조사실이었다. 그들은 일반 형사가 아닌 대테러 및 방첩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아야만 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단순히 좀도둑 수준의 양아치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보험 사기단의 일원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전직 경찰 간부와 지역 정치인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뒷배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이번에 완전히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다. 그들이 건드린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국군 기밀문서상 특급 보호 인물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비역 소령이 아니었다. 해외 파병 시절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대규모 테러 사건 당시 적진에 고립된 VIP를 단신으로 구출해낸 전쟁 영웅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더 이상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가는 그녀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고 평생 연금과 함께 절대적인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장성급 예우를 받으며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조용한 삶을 택했다. 전쟁의 참상과 피비린내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만큼은 살려두었다.
오늘 그녀가 사용한 것이 바로 그 한 라인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 한 라인을 건드렸다는 것은 국가가 보호하는 최상급 안보 자산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박철민의 조직은 말 그대로 뿌리 뽑혔다. 안보지원사령부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과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전직 경찰 간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역 정치인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 행각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보험 사기, 공갈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에 더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테러방지법 상해 국가안보 위협 행위라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죄목까지 추가되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변호를 포기했고, 그들은 아마도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며칠 후 서연의 꽃가게 엘리시안 플로라에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철호 대위가 찾아왔다. 그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꽃향기에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서연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건 처리 결과 보고드립니다. 서연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그의 보고를 들었다. 모든 관련자들이 검거되었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장군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강 대위가 조심스럽게 검은색 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국방부 최고 등급의 특별 신용카드였다. 차량 수리비와 깨진 스마트폰 값에 보태 쓰시라는 장군님의 배려이십니다. 서연은 카드를 받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냈다. 마음만 받겠다. 내 차는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흠집은 내가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의 눈은 가게 한편에 놓인 흉터처럼 찌그러진 범퍼를 향해 있었다. 오히려 저 흉터를 보면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매일 되새길 수 있겠지. 강 대위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경례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복귀해 보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다시 불러주십시오. 선배님, 아니,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불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니까. 그녀의 말에 강 대위는 경례를 풀지 않은 채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 영웅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닌 조용히 꽃을 가꿀 수 있는 평범한 오후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강철호 대위가 떠난 후 한서연의 꽃가게 엘리시안 플로라에는 다시 부드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 남은 미세한 긴장의 흔적을 닦아내듯 조용히 찻잔을 정리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그녀의 성역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다시 햇살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정성을 다해 꽃을 돌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과 그녀를 둘러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동네 주민들이었다. 좁은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학생들의 돈을 빼앗거나
밤늦게 소란을 피우던 불량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슈퍼마켓 노부부는 더 이상 가게 문을 일찍 닫을 필요가 없어졌고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골목 안을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 변화가 누구 덕분인지 쉬쉬하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의 친근함 속에는 이제 깊은 존경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사장님, 이거 별건 아니지만 좀 드셔보세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종종 간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세탁소 아저씨는 그녀의 가게 앞을 매일 아침 쓸어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동네에 말없이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든든함과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과묵한 배려가 싫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차를 수리하지 않았다. 찌그러진 뒷범퍼는 그날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흉터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조금씩 변해갔다. 그것은 더 이상 폭력의 상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의 증거이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상징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손등에 남은 오래된 흉터와 차에 생긴 새로운 흉터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흉터는 국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흉터는 오롯이 자기 자신과 이웃들의 평범한 삶을 위한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그녀의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몇몇 남자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리며 괴롭히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단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거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알 수 없는 무게감에 남자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울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가장 예쁜 노란색 프리지아를 한 송이 건네주었다. 이 꽃의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해라는 뜻이야.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녀는 폭력이 아닌 지혜와 권위로 작은 갈등을 해결했다. 백호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은 듯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녀의 가게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그녀가 장군님이라고 불렀던 이제는 전역하여 평범한 노신사가 된 그녀의 옛 스승이었다. 편지에는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한 노인이 아끼는 제자의 안부를 묻고 그녀가 가꾸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본다는 따뜻한 내용만이 담겨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다. 자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나도 조금은 알 것 같네. 부디 그곳에서 자네가 꿈꾸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길 바라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서연은 편지를 읽고 난 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평화를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잠들어 있던 호랑이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히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면 다시는 포효하지 않을 것이다. 평범한 꽃집 사장님의 모습을 한 전쟁 영웅. 한서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힘이 높은 권력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닌 올바른 것을 지키고자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자신의 평화를 되찾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외모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얕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에서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는 저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험사 경찰 필요 없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